만약에 전방에 부대를 뽑아가지고 장사랑 말만 따라 너 이거 가지고 진압해라 그러면 거기에 청와대 앞에 중앙청 거기가 말이죠. 불바다가 됩니다. 시가전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거를 알고 장관이 변경을 내줘야 됩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날 가장 신경을 많이 쓴 게 제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 군사령관과 참모차장한테 절대로 그거는 안 된다. 장관께서 그 이길 새벽 3시에 저한테 참 처음이고 마지막으로 장태환이 그 왜 자꾸 싸우려고 피를 흘리지 마라. 그리고 상황 종료하라. 진압작전은 국방장관선에서 끝냈던 것입니다. 어떻게 아무런 병력 조치 없이 수도 이렇게 경사령관이 새벽 3시에 와서 병력이 다 수도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굴직에 상황 끝이라. 차라리 상황 끝이라면 조작에 상황 끝이 있어야죠. 영화가 나오기 전에도 이 장태환 장군 같은 경우는 좀 알고 계셨던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너희들 거기 있거라. 내가 전차하고 포 가져가서 너희들 다 승마를 전부 갈아문대 버리겠다. 이 영화를 보면 실제로 이 상당 부분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 등장인물들의 심지어 대사까지도 이 실화, 실제로 있었던 어떤 녹취나 이런 것들이 남아져 있다 보니까 이걸 기반으로 한 게 많았는데 아주 큰 이 영화적 상상력이 들어간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슨 장면이냐? 오늘 밤 승부처는 누가 먼저 서울로 전투병력을 진입시키는가에 달려있다. 뭐 어떻게 하시려고? 난두광이 잡으러 가야지. 정우성 배우가 맡았던 이태신 장군이 휘하에 있던 그 마지막 남은 병력을 싹싹 쓸어서 광화문으로 진군을 하지 않습니까? 이 장면이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장태환 장군은 출동을 하지 못했어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병력 자체가 상대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거기에다가 국방부 장관이 싸우지 말고 병력을 해산하라고 이 지시를 내렸지. 그래서 광화문 대치는 결국 실제에선 벌어지지 않았다. 전차 36대 가운데서 이미 하면 붙잡고 30경비단에 붙잡고 대대가 바로 있었고 저한테 세대가 있었습니다. 사령부에 실질적으로 진압병력은 없습니다. 장태환 장군이 수비에 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 부대에 부임을 한 지 24일밖에 안 된 상태에서 이 부대가 나의 부대라고 생각을 한 것 자체가 착각이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진압군은 완전히 작전에 실패를 하고 마지막 보루였던 장태환 장군까지 체포가 되면서 전두환의 12.12가 성공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장태환 장군은 이에 대해서 수도경비 사령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죄인이다 라고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지금 군사 이 반란을 하지만 반란한 그 사람들에 못지않게 여기에 있는 이 죄인을 포함한 반란을 진압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책임이 오히려 더 무겁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만 미국 군과 대통령과 모든 이 국가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 전부터 시작해서 뭐했더라면 여기에 있어가지고 반란이 있던 사람들한테 그 무거운 책임이 주어져야. 이후 장태환 장군의 가족 자체가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장태환 장군은 이 처음에는 이제 끌려갔다가 가택연금을 당하게 되는데 충직한 군인이었던 아들이 이런 꼴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가택연금을 당하는 도중에도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를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어느 날 여행을 가겠다고 나갔다가 행방불명이 됐는데 이후 할아버지가 묻혀있는 산에서 이 숨진 채 발견이 됩니다. 이때 장태환 장군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1982년 제가 연금 생활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집에 조만한데 보안사 요원들이 둘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술만 한 잔 먹으면 아린고 엮이고 다른 데를 보안사 있는데 때려 죽인다 하고 막 난리를 치고 온 집안이 마루도 깨지고 문도 깨지고 방구들도 날아가고 그런 분탕을 지기다 보니 그 가운데서 그냥 서울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그 후로 차츰 저도 이제 참 그놈 그 커가는 모습을 참 마음을 달래고 아니 또 죽을 뻔다 이겁니다. 보이는 게 하나도 없죠. 또 없나. 무릎을 안고 이제 이 차에 올라오는데 얼굴이가 찌푸려져 있는데 얼마나 그 저마이가 어떻게 했나 말이야. 그래 내가
내 입김으로 그런 얼굴을 녹이면서 눈이고 뭐고 보면 뭐 귀성망측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내 혀로 그 내 침으로 내가 그 참 입 풍기로서 그놈 눈을 녹이고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놈 눈 안에서 이만한 얼음덩어리가 튀어나오더라고. 그 순간에 이놈이 세상을 마지막 하직하면서 예배를 원망하면서 흘린 마지막 예배, 가슴 아픈 눈물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내가 그놈을 안고 내가 올라왔는데 나는 그 후에 경부고속도로와 그 경부철도를 난 다니지를 못해요. 왜? 아, 몇 년이지만 우리도 이놈하고 같이 살던데 뭘 그렇게 살나 그래. 하나 사내가 뒤집으려고 뭐한 몇 번 가다가 뭐 참 자연히 성 만들면 안 되니까 집에 가족은 또 가족대로 난리죠. 그러면서 이제 바로 그때 이제 그 저희 했던 것이 지가 이제 그 지금 있는 증권전산 그 회사입니다. 집에 가족 데리고서 뭐 잡아먹어도 시원찮던데 뭐 그런 약속도 안 한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만난다고 하다가 아무튼 뭐 참 가족과 저를 떼어놓기 위해서 서로가 다 죽으려고 그래서 하니까 막 그래서 지금 생각한 것 같습니다. 딸 하나 남아있는 그이라도 살려야지. 장태환 장군 나중에 이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이 전두환 군부의 반란을 비판하는 활동을 계속 이어갑니다. 장태환 장군의 부인 역시 오랜 기간 우울증을 겪었다고 해요. 그리고 장태환 장군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또 역시 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비극적인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장태환 장군, 김진기 헌병관, 정병주 특전사령관 이 세 명이 전두환이 12.12 사태를 벌이기 직전에 자기 생일잔치를 빌미로 연희동 요정에다 묶어놓은 사람들이죠. 그만큼 가장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인데 이 영화에서도 그렇지만 실제로도 이때 정승화 총장 공관에서 총격이 발생했다. 연락을 제일 먼저 받는 게 이 세 명 중에 김진기 헌병감입니다. 총장 공관 상황 발생 보고를 누구한테 들으셨습니까? 제가 그 초대를 받고 도착하자마자 제 소재지에 전화번호를 감지다 알려놨습니다. 그래서 총장 공관에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저에게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무슨 그 변명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쪽에 넘어가서 연락하는 방법이 전화번호를 어디 알아야 되는데 그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전투보안이 밤낮 전화번호 거 들고 다니면서 뭐 가르쳐 주셨다가 그만 전화번호를 알 수가 없어서 상당히 시간을 끄는 겁니다. 시간을 끌면 어떡합니까? 초동 대처가 가장 중요한데. 놈들 멈출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김진기 헌병감 역시 이제 체포가 되는데 군사 반란 세력의 전리품이 되고 싶지 않다 이러면서 스스로 군복을 벗고 예편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 수원에서 먼저 농사를 짓다가 이 반란군이 득세하는 이 꼴 맨날 뉴스에 땡전 뉴스라서 맨날 뉴스만 틀는 전두환 대통령 아닙니까? 이게 꼴 보기 싫다고 아예 섬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오문도라는 섬으로 들어와서 방어 양식을 했는데 이 사업이 잘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어렵게 살았던 걸로 추측이 되고 노태우 정권 때 약간 화해의 제스처로 김진기 헌병감에게 여러 보직을 제안을 했는데 전부 거절을 합니다. 계속 야인으로 살아가다가 이제 문민정부 시대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야 공직을 맡는데 한국토지공사 이사장을 역임을 합니다. 1993년 역시 문민정부 때 이 전두환을 내란죄로 고발하는 등 계속해서 당시 군부 정권을 이제 고발하는 활동을 이어가다가 2006년에 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김진기 헌병감 같은 경우는 이 제가 하드터리를 하면서 당시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한 어떤 발언들을 보면서도 아 진짜 참군인이구나. 14년 전에 그 상황으로 우리가 돌려놓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그 전두환 소장이야 그 반군들에 의해서 당시 파괴가 됐고 유린이 됐고 알조가 됐던 그 상황을 묻혀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그때 반군에 가담을 했거나 또 그것을 진압하는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살고 있을 때 정정당당하게 고갑해서 진실을 가려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것을 역사에 맡긴다고 해서 유야무야하게 넘겨진다면 국가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그것은 면죄부를 줄 뿐만 아니라 그 반란을 정당화시켜주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와 같은 범죄가 다시 일어나도 된다는 부가장이 되게 만듭니다. 이 정병주 사령관은 흑전사의 대부로 불리던 사람이에요. 정말 아꼈던 부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박희도입니다. 이 박희도가 애시당초 별을 달 수 있었던 것도 정병주 사령관의 적극적인 추천 때문에 별을 달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별을 달고 나서 자기가 관할하고 있던 지역에 북한에서 간첩이 내려와서 마음대로 활동을 하다가 심지어 무사히 아무 탈 없이 북한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지휘관이 바로 옷 벗을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정병주 사령관이 이 박희도를 너무 아끼다 보니까 육군 참모총장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빌었다고 그래요. 한 번만 봐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스타를 계속 유지를 했는데 그래놓고 12.12 사태에 가담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신을 체포했던 인물이죠. 이 최세창. 근데 최세창도 정병주 사령관이 굉장히 아꼈던 후배인데 이때 느꼈을 배신감 정말 상상이 가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사실 이때 당시에는 특전 사령부는 이 전투 병력이 없었다고 해요. 흑전사들이 밀고 들어오니까 속수무책으로 밀린 겁니다. 그런데 이 작전을 지휘했던 이 당시 공수 3여단장 이 최세창 같은 경우는 이 이후에 자기가 특전 사령관이 되거든요. 사령관으로 이 부임을 한 그 특전 사령부의 새로운 부대를 창설을 합니다. 자기들이 쿠데타를 일으켜놓고 자기들도 똑같이 당할 수 있었다라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하던 얘기를 계속 하자면 정병주 특전사령관은 이 아끼던 부하에게 직접 체포를 당하는 과정에서 총상을 입죠. 그래서 실제로 팔에 엄청 큰 이 총상의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걸 이렇게 이제 증언을 하는 사진이 남아 있기도 한데 증언을 하는 영상이 하드를 털어봐도 남아 있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문민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80년대에 사망했기 때문인데요. 자, 12.12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계속해서 이 군사반란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활동을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1988년 10월에 행방불명이 돼요. 그리고 140일 만에 야산에서 변사체로 발견이 됩니다. 당시 이 수사당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지만 절대 그럴 일이 없다. 우리들이 참 이 세상에 그 숨을 거두기 전에 한번 우리가 그 진상을 규명하고 이렇게 참 처단을 요구할 때가 오겠나 그때까지 힘껏 살아보자 하면서 저희들이 금시화된 같은 그런 건 모르는데 아무튼 그분이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 정병주 사령관이 근데 체포되는 과정에서 번사자가 하나 나옵니다. 영화에서는 이 정혜인 씨가 맡은 배역인데 김호랑 소령이라는 분이에요. 그때 당시 막 이 특전사들이 체포하겠다고 이 특전 사령부로 막 몰려 들어오니까 다 도망을 갔는데 유일하게 정병주 사령관 옆에 남아서 끝까지 지키다가 이제 총을 맞고 사망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전두환의 선배 3인방 중에 한 명 재판 도중에 사망을 해서 지금 현충원에 묻혀있는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김호랑 소령은 이렇게 정말 끝까지 군인 정신을 발휘하다가 숨졌음에도 반란군들에 의해서 야산에 파묻히는 이런 모욕을 당합니다. 김호랑 소령의 부모님은 아들이 이렇게 숨졌다는 소식을 듣고 합병으로 돌아가셨고요. 이 부인이 혼자 남았는데 충격으로 실명이 됩니다. 군인 아파트에서도 쫓겨나요. 한 달에 30만 원도 받으면서 살았다고 해요. 계속 봉사활동을 하면서 여생을 보내면서 남편의 죽음의 진실을 알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부인이 그렇게 10수년 봉사를 했던 단체에서 추락을 해서 사망한 채 발견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사 결과 그냥 단순 추락사라고 결론이 났는데 이게 좀 이상하다라는 얘기가 아직도 나와요. 당시 진압을 하려던 분들도 끝까지 역사의 증인이 되자고 약속을 했지만 지금 대부분 세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반란군에 가담했던 세력 중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디 끝까지 입을 닫고 가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 사람들이 14년 전에 말입니다. 이 나라와 이 군대에게 끼친 그 해악이 얼마나 중대했던 것을 한번 뉘우치길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로 양심에서 국가와 군대에게 사과하는 기회를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태도는 더 이상의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분히 현 정국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 저는 검찰의 소환 요구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